당신 진짜 회사 다니는 거 맞아? 왜 또 그 얘기야? 이사급이면 다 기밀이야. 아유, 남자 자존심 좀 지켜줘. 그게 그렇게 중요해? 3년을 믿고 결혼했는데 남편의 직업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이건 사랑일까요, 사기일까요? 서은은 35살이 되던 해봄에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은 인생의 필수 과정이 아니라고 늘 생각했지만 함께한 시간이 3년을 넘으면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계속 미루면 늦을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다. 남편 준호를 만난 것은 회사 동료의 소개였다. 그는 첫 만남부터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가 건네준 명함에는 대형 건설사 프로젝트 담당 이사라는 직책이 인쇄되어 있었다. 명함이 두께 있는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그의 사회적 지위가 뭔가 특별해 보였다. 저는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을 총괄하고 있어요. 연매출이 몇 조대 되는 건축 현장들이죠. 정말 바쁘지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의 말과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었다. 고급 식당에서 서은을 자연스럽게 초대했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으며 항상 휴대폰으로 일에 관한 전화를 받았다. 죄송해요. 공사 현장에서 연락이 와서요. 일이 끝나면 당신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렸는지 서은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믿어버렸다. 3년을 함께하면서 의심할 틈이 없었다. 혹시 의심의 조짐이 보일 때마다 준호는 능수능란하게 그것들을 무마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드물거든. 이 정도의 신뢰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3년의 교제는 충분했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넬 때 서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서은아, 나와 평생을 함께 해줄래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혼이 정해지자마자 준호의 어머니 박미영은 서은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이제 아들의 지위를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업계에서도 알려진 사람이니까요. 내 아들은 회사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신입 때부터 남달랐거든요. 박미영의 태도는 우아하면서도 은은한 우월감을 드러냈다. 그는 서은의 어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준호의 지위를 강조했다. 우리 아들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만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한다고 봐요. 서은의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박미영의 말 속에는 그것을 무시하는 뉘앙스가 분명했다. 음식 관련 사업이시면 정말 힘드시겠네요. 우리 아들은 그런 육체적인 일은 하지 않아요. 두뇌로 하는 일, 고급 일 말이죠. 혼수와 예식장 선택에서도 박미영은 주도권을 휘둘렀다. 우리 아들 수준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우리 집안에 체면도 있고 우리 아들의 회사 동료들이 와야 하니까요. 남의 시선을 생각해서 제대로 해야죠. 서은의 가족이 제안한 비용 규모는 박미영에게는 부족해 보였다. 혼수가 이 정도면 우리 아들이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집안 위상도 따져야 하고 우리 아들 회사 사람들도 와야 하는데. 결국 서은의 어머니는 예산을 늘렸다. 박미영은 여전히 이 정도면 됐다는 표현을 했지만 그 말 뒤에는 명백한 불만이 있었다. 마치 너그러이 타협해주는 자의 모습으로 신혼집으로 들어간 첫 달. 서은은 이상한 점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준호는 항상 바빴다고 말했다. 아침마다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다. 하지만 귀가 시간은 예측 불가능했다. 어떨 때는 밤 10시, 어떨 때는 새벽 2시였다. 오늘도 야근이야? 응. 현장 문제가 터졌거든. 어쩔 수 없지.
준호는 항상 바쁜 척했다. 전화도 자주 받았고 문자 메시지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전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다. 누구야? 그냥 회사 일이야. 당신이 알 필요는 없어. 서은은 그 태도가 약간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저 높은 사람의 업무상 비밀이라고 생각했다. 임원급 직급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밀 유지가 중요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의 조짐이 점점 커져갔다. 준호에게 회사 이야기를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회사, 뭐, 바쁘지. 특별히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구체적인 프로젝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어느 건설사와 경쟁했다거나 어떤 신축 건물의 설계가 나왔다거나 그런 뉴스 같은 이야기들이 전혀 없었다. 당신 회사에서 지금 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어? 있지. 기밀이라서 말 못해. 기밀이라도 대략이나마 얘기할 수 있잖아. 당신은 왜 그렇게 자꾸만 캐물어? 신뢰가 없나? 준호는 서은의 질문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의 태도는 나를 믿지 못하면 뭐 하는 거냐는 식이었다. 결혼 후 2달째. 서은과 준호는 서은의 친구 커플들과 저녁을 먹기로 했다. 음식점에 도착했을 때 준호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듯이. 네, 저는 대형 건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만 해도 100억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했거든요. 친구들이 반응하자 준호는 더욱 자신감을 드러냈다. 네, 맞아요. 사실 이 정도 직급은 드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없거든. 저는 뭔가 다른 게 있었나 봐요. 회사에서도 저를 특별하게 봤고. 서은은 그 모습이 어색했다. 자신의 남편이 어딘가 자신의 지위를 자꾸만 강조하는 모습이 어색했다. 자신감과 우월감 사이에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는 듯했다. 내 아내는 아직도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 그것도 괜찮지만 나랑은 좀 다른 차원의 일을 하거든요. 대형 프로젝트라는 건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일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서은을 낮추려는 듯한 발언에 서은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아들의 직업을 자랑으로 삼아 서은의 가족과의 모임에서도 그것을 강조했다. 우리 준호가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요. 그런 아들을 둔 제가 어쩌겠어요. 당연히 아내도 그런 사람답게 받쳐줘야 하는 거죠. 박미영은 서은의 옷차림 말씨, 심지어 그의 가족의 배경까지 은근히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서은이가 입은 그 브랜드. 아, 예. 괜찮은 브랜드네요. 물론 제가 아는 브랜드와는 좀 다르지만요. 서은의 어머니가 선물한 명품 가방을 보며 박미영은 말했다. 아, 그 가방이요? 우리 아들은 주로 다른 브랜드를 선호하는데요. 아무튼 좋은 마음이네요. 박미영과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것은 명백한 상하관계였다. 그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준호의 지위를 중심으로 자신을 배치했다. 우리 아들 회사 임원분들께서는 주로 강남에 집을 가지고 계셔. 우리 아들도 앞으로는 거기서 신축 아파트를 구입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곳에 사는 건 임시인 거지. 마치 현재의 신혼집이 임시 방편일 뿐 곧 더 큰 것으로 옮길 거라는 암시였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당연히 준호의 능력에서 나올 거라는 기대감도 담겨 있었다. 결혼 이후 6달, 서은은 우연히 준호의 책상 서랍을 열게 되었다. 청구서를 정리하려고 했을 때였다. 그 안에 있던 것들은 서은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수십 권의 자격시험 교재들, 공인중개사, 행정사 컨설턴트 자격증 시험 교재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독서실의 영수증들. 이게 뭐야? 손이 떨렸다. 교재의 발행 날짜는
전부 최근 것이었다. 심지어 시험을 준비 중인 흔적도 있었다. 포스트잇과 형광펜의 자국들이 교과서 곳곳에 남아 있었다. 서은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대형 건설사의 이사가 왜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있단 말인가?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왔을 때 서은은 교재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교재들이 있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그거. 혹시 모르니까 공부해 두려고. 솔직하게 말해. 당신 진짜 회사 다니는 거야? 이사 맞아?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서은에게는 모든 걸 말해주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솔직하게 말할게. 그의 고백은 서은의 세계를 붕괴시켰다. 준호는 직장인이 아니었다. 사실 그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직 상태였다.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며 독서실을 돈다고 했을 때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떤 회사에도 소속되지 않아 있었다. 그럼 그 명함은? 그 회사는? 빌려 쓴 거야. 친구 형한테서. 얼마나 오래? 처음부터.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3년. 온전히 거짓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서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말할 수가 없었어. 처음엔 곧 취직할 줄 알았거든. 그러다가 계속 미루게 되고. 당신이 많이 믿어줬어. 그래서? 그래서 그 거짓을 계속했다고? 내가 나약했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서은은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서 보이는 것은 진정한 후회인지 아니면 들켰다는 안도감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결혼할 때도? 나는 당신을 믿고, 우리 엄마도, 당신 엄마도. 그때가 가장 미안해. 진짜로. 그러나 준호의 말은 너무 늦었다. 그 말이 효과가 있으려면 훨씬 더 먼저 나왔어야 했다. 서은은 책상에 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3년을 함께한 시간들, 프로포즈, 결혼식, 신혼집, 모두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 당신을 사랑했어. 나를 속이지 말고 그냥 진실을 말해줬으면 좋겠어. 난 당신을 진짜 사랑했는데 사랑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그게 사랑이야? 그날 밤 서은은 거실의 소파에서 혼자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서은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준호 오빠가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요. 전화 너머로 들린 박미영의 반응은 의외였다. 글쎄, 그건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 큰 문제가 아니라니요? 어머니도 아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이 이사라고 자랑하셨어요. 아, 그래. 그건 글쎄다. 박미영은 일순간 당황했지만 금방 태도를 바꿨다. 남자들이 다 그렇지 않나? 회사 일이 얼마나 어렵던데. 우리 준호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야. 그래서 거짓이라도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한 거겠지. 남자들의 자존심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런데 결혼식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그게 뭐 하는 소리야? 시어머니 어려운 줄 모르고 별소리를 다 하네. 서은은 절망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 했다. 어머니 준호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거짓말? 글쎄,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냥 남자들이 약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우리 준호가 딱히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잖아. 앞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너도 믿어주고 응원해주면 안 될까? 박미영은 오히려 서은을 설득하려고 했다. 우리 아들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다만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지. 너도 그런 우리 아들을 도와줄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어머니, 제가 도와줘야 한다고요? 그렇지. 아내가 남편을 믿고 응원해줘야 남자도 힘을 내는 거야. 아내가 자꾸만 따져만 드니까 우리 준호가 더 위축되는 거 아닌가? 서은은 이해할 수 없었다. 거짓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그것을 믿은 자신이 가해자가 되는 이 논리. 어머니 준호 씨가 생활비를 내지 않고 있어요. 제 월급으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럼 네 월급이 부족한 건데? 더 벌면 되지 않니?
박미영의 답변은 서은의 모든 희망을 꺾어버렸다. 서은은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알렸다. 반응은 냉정했다. 이건 사기야. 결혼 사기와 다름없어. 친구 지은의 말이 직설적이었다. 너 지금 혼인 무효도 신청할 수 있어. 사기에 의한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게 있거든. 혼인 무효라니. 널 속여서 결혼하게 했는데.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야. 다른 친구 현지도 같은 의견이었다. 결혼식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고 혼수도 돌려받을 수 있어. 변호사랑 상담을 받아봐. 서은은 결혼식 비용 영수증들을 다시 들여다봤다. 예식장에 1,000만 원대, 혼수로 몇 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 가구와 가전제품들, 모두 서은과 그의 어머니가 준비한 것이었다. 그동안 서은은 준호가 그 정도의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임원급이니까. 하지만 사실 준호는 무직이었다. 서은과 그의 가족의 돈으로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다. 서은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결혼 당시 배우자의 신분을 속여서 혼인을 하게 한 경우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 비용, 혼수 비용, 신혼집 관련 비용들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은은 무거운 마음으로 모든 영수증과 계약서를 모아갔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금전 거래였던 셈이었다. 준호는 모든 것을 알았다. 서은이 변호사를 찾아간 것도, 혼인무효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그는 서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나가지 마. 난 정말로 변하고 싶어. 지금 정말로 취직 활동을 하고 있어. 진짜야. 이제라도 솔직하게 살겠어. 당신과 함께 버텨보자. 제발.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현실이 두려운 눈물인지 서은은 알 수 없었다. 당신이 일을 찾으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틀렸어. 나는 당신의 미래가 아니라 당신의 거짓말과 결혼했어. 당신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당신의 문제야. 하지만 나를 속인 건 그게 아니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은은 계속 말했다. 처음에 솔직했으면 나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혹은 선택했다고 해도 이렇게 결혼식을 올렸을 리 없어. 우리는 처음부터 다르게 준비했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거짓으로 나를 속여서 결혼하게 만들었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한 건 좋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일이야. 그날 밤 서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 나 이혼하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는 처음엔 놀랐다. 하지만 금방 이해했다. 혼인무효 소송은 3개월 걸렸다. 법원은 사기에 의한 혼인무효를 인정했다. 서은은 준호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했고, 법원은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 일부를 인정했다. 완전한 배상은 아니었지만 서은은 만족했다. 신혼집은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왔다. 그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준호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다. 결국 그는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 변호사는 서은을 위로했다. 법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해결이 감정적 치유는 아니었다. 서은은 몇 개월을 혼자 보냈다. 친구들이 도와주었고 어머니가 곁을 지켜주었다. 천천히 서은은 앞으로 나아갔다. 반년 후 서은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삶은 계속 흘러가야 했기에